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의 제조업 대도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빈페스트 충전소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빈페스트가 바로 그러한 제조업 대도전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페스트는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이죠. 빈그룹이 201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전기 자동차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가솔린 자동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전환에 올인을 해서 베트남판 테슬라를 갖다 꿈꾸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 진출 시도까지 정말 공격적인 글로벌 전략을 갖다가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빈페스트는 여전히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고요. 글로벌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냉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회사에 주목해야 될까요? 빈페스트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베트남이 저임금 OEM 국가에서 자체 브랜드 제조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지금 베트남 공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외곽에 위치해 있는 신발 공장입니다. 전형적인 제조 공장 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는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그 대부분이 이곳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신발의 15% 이상을 생산합니다. 신발, 의류, 전자조립 이 세 가지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의 제조업을 지탱해 왔던 3대 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가가치가 너무 낮다라는 것이죠. 베트남의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원자재와 부품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수입하고 베트남은 단순 조립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상승하면서 저임금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단순 조립 중심 국가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낀 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립적이고 다기능적인 제조 국가가 이전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 전환 전략을 발표합니다. OEM 중심에서 브랜드 보유 기업으로의 전환, 소재, 부품, 설계, AI까지 포함하는 제조 밸류체인의 고도화,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빈페스트가 출연한 것이죠. 빈페스트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배터리, BMS, OTA, 차량용 반도체, 자체 운용 체계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중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기술력? 아직 글로벌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장? 브랜드 신뢰도는 낮고 경쟁자는 너무 많죠. 하지만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빈페스트가 실패해도 베트남 제조업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정부 정책, 인재 육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강한 자극과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조업의 브랜드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 그건 단지 조립 기술이 아닙니다. 통합적 기술, 품질, 디자인, 물류, 고객 관리까지 포함하는 국가 경쟁력의 종합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페스트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다. 제조업에서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기업 실패도 발생하겠지만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모빌리티 생태계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베트남의 이러한 변신에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호치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소비시장의 대변화, 그 중심에 있는 빈콤 쇼핑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 바로 빈콤 센터입니다. 대형 쇼핑몰, 글로벌 브랜드, 푸드코트, 극장까지 베트남 유통시장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의 소비시장은 벤탄시장 같은 재래시장이 중심이었습니다. 흥정이 일상이었던 거리들. 그런데 지금은 Z세대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쇼핑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경험과 감성의 영역이 되었죠. 도심 곳곳에는 대형 유통공간들이 들어섰고요. 빈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빈그룹이 운영하는 이 빈콤몰은 현재 전국으로 봤을 경우에 80개 이상 지점을 갖다 확보하고 있고요. 유통 인프라의 국가 표준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매장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여가, 식음료, 유아 시설까지 통합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벤탄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전통 시장입니다. 베트남 유통은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현대적 쇼핑몰, 다른 하나는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두 흐름은 갈등이 아닌 과도기적 공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베트남 유통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베트남은 1억 인구의 젊은 나라입니다. 평균 연령 32세, 도시화율은 빠르게 증가 중이고요. 중산층 인구는 2030년까지 전체의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성향입니다. Z세대는 온라인 쇼핑, 외식, 뷰티, 피트니스, 키즈 카페 등 자기 중심적 소비가 뚜렷합니다. 네, 지금 이곳 바로 키즈 카페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최근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 변화가 아주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 교육 콘텐츠 기반의 키즈 마켓, 웰니스 중심의 헬스케어, 푸드테크와 배달 인프라,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결제 시장, 인구 구조에서 나오는 이러한 소비 시장의 성장,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24년 약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25% 수준입니다. 샤피, 라자드와 같은 플랫폼들이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하며 하루 수십만 건의 배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엔 수많은 오토바이 배달 인력이 존재하고요. 이는 동남아 유통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소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G세대와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콘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키즈 카페, 재래시장, 배달시장 등 많이 가봤는데요. 서로 다른 소비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투자의 기회를 갖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소비가 느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소비가 진화하는 나라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상 호치민에서 베트남 소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경제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5편에 걸쳐서 베트남 경제를 돌아봤습니다. 1편에서는 또람 서기장의 개혁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 구조와 외교 전략, 성장 비전을 다뤘고요. 2편에서는 비놈주와 함께 베트남 부동시장과 2024년 개정된 부동산 3법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3편에서는 베트남의 1000억 달러 반도체 산업 야망과 인텔, FPT 등의 기술 전략을 갖다가 함께 분석을 했죠. 4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테슬라라 불리고 있는 빈페스트를 통해서 제조업의 한계와 미래를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5편에서는 비놈 쇼핑몰과 키즈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시장과 유통의 진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다음 주자는 정말 베트남일까요? 먼저 베트남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에서 7%의 고성장을 이어온 아시아의 대표 성장 국가입니다. 1억 명의 인구, 그 다음에 평균 연령 32살, 젊고 도시화된 구조, FPT, 빙그로, 빈페스트 등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산업도 점차 늘고 있고요. 국가 차원의 반도체, IT, 친환경 전환 전략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증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MSCI EM 편입은 아직 미한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한도, 환율 리스크, 세금 구조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MSCI 이머징 마켓 편입을 목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회계 기준을 국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편입을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죠.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서 베트남을 가장 먼저 고려할까요? 답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 있습니다. 중국에 집중되었던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 경쟁력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주변 동남아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제조 단가가 낮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정치적 안정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산당 체제 기반이지만 정책 기조는 그나마 예측이 가능하죠.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중국에 집중된 생산 거점을 다국적 기업들은 분산시키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인건비 경쟁력. 베트남은 주변 국가인 태국이나 동남아 대비해서도 제조 단가가 낮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안전성. 공산당 체제이지만 정책 기조는 그나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몇 가지 리스크도 냉정히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낮은 시장 유동성입니다. 베트남 증시는 거래량이 제한적이고 상장 기업 수가 적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주변 기업들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여전히 정부 주도의 기업이 많고요. 투명성이 낮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버블 우려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개발 편중, 건설 가액 문제가 병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리스크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ND, 동화의 변동성과 유동성 부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담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분명 과도기 국가입니다. 지금은 비효율성이 많지만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큽니다. 투자자는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완성돼 가는 시스템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은 차이나 플러스 원이 아니라 넥스트 차이나로 불릴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참 어려운 국가였던 것 같은데요. 지정화, 인구, 정책 3박자가 맞물린 전략적 생산 기지이자 내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동성과 변동성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성장과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베트남 시리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저희 컨텐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치민에서 목태균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베트남을 알아보는 6편 시리즈를 갖다 진행을 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비행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호치민에서 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